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 다음 주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는 진정서 수백 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거죠. 이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살인죄와 아동학대 치사는 법에 정해진 처벌 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느끼기 어려운 건 양형 기준 때문입니다. 살인죄는 더 명확하게, 더 까다롭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진술과 증거로는 상대적으로 유죄 판단의 문턱이 낮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인이 사건이 던지는 이 물음은 더 중요한 거는 살인죄냐,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아니냐, 이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정인이들은 학대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정인이 사건으로 공론회장에 오른 아동학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인이 사건 때문에 법원에 진정서가 쇄도하고 또 이 사건 맡았던 양천경찰서 지금 엄청난 진짜 비난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 나오는 뒷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화나고 그런데 말이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 이게 딱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 자,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말이죠.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 이 양부모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혐의 부분이잖아요. 일단 이 양부가 상습적으로 폭행해서 이 정인이를 다치게 하고 그리고 사망 당일에도 학대를 해서 이 복부 출혈 등 이런 게 발생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법상으로는 아동 학대 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 아버지는 이런 학대를 알고도 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동에 대한 아동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유튜브로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 아이를 죽였으면 살인죄로 해야지 무슨 다른 이론의 뭐 여지가 있느냐, 지금 너무 화를 내시거든요. 네, 그런 심정 저도 이해하고요. 네, 당연히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또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죠.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인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살인의 고의는 아니고 뭐 학대 그 자체도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만 학대의 고의는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찌하다 보니 사망했다. 이러면 살인의 고의는 아니거든요. 즉 살인은 가장 무거운 죄고 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범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살인죄로는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 사건 기록을 전체를 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예. 그런데 경찰이나 검사는 그 기록을 다 검토했을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단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소할 당시까지만 해도 검사 입장에서는 살인죄로 기소하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검사는 기록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그게 틀렸다는 지적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설명드리면 제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아동학대 치사 관련 혐의 다른 사건의 재판 판결문을 몇 개 더 구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한 가지 사례는 이 뇌병변,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생후 22개월 아이를 집에 두고 9시간이나 방치했는데 이 아이가 침대 사이에 끼어서 결국 질식사를 했습니다. 이 여성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생후 200일이 안 된 아이를 집에 혼자 20시간이나 방치해서 결국 죽게 했는데 이 미혼모 징역 5년 실형을 받았고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한 아빠는 손수건을 입속에 넣었습니다. 조용히 좀 해라 이러면서요. 그러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살해, 뭐 생명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결국에 죽음까지 이르게 돼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살해 고의적인 이런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리고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정말 세상이 왜 이러냐, 이건 살인죄다 이렇게 뭐
격한 감정을 뭐 토해내고 계시는데 원래 말이죠. 이 살인죄랑 아동학대치사죄가 처벌 수준이 같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좀 실제로는 좀 약해 보이는가? 네,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정형을 좀 볼게요. 이제 살인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치사는 이것도 굉장히 좀 엄한 수준인데 이게 사형은 없어요. 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뭐 사형이 실제로는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고도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다면 비슷하게 보입니다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사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다만 살인죄에 비슷할 정도로 아동학대치사를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법정형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법정형보다는 이게 양형 기준일 수 있습니다. 양형 기준. 네, 그런데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 기준을 보면 차이가 좀 벌어져 있어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차이에 그런 것과의 사이에서 양형의 차이는 존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아동 학대 행위를 해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보다는 이제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교수님. 교수님 아동학대 사건 좀 많이 접해 보셨었죠? 네, 네. 이 정인이 사건을 보고 좀 뭐 많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서 이제 전문가 참여를 재판에서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기록 같은 것들을 다 보면서 아이가 죽어간 과정에 대해서 본 적이 꽤 있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아이가 한 번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판례들 9시간 집에 방치해가지고 결국 아이가 뭐 어디 과거에 끼어가지고 주식사하고 이런 건 원샷으로 한 번에 아이가 사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대치사, 살인죄도 적용할 만한 학대치사는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개월 가까이 점진적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사건들은 몸에 흔적이 남습니다. 몸에 뭐 예를 들자면 골절을 입었다가 금이 갔다가 다시 뭔가 회복되는 와중에 또다시 골절을 입게 되고 뭐 예를 들자면 췌장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또 조금 있다가 폭행이 또 이제 반복되니까 완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장이 또 파열이 되고 이런 식으로 몸 안에 보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온 전신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같이 생활을 하는 부모가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 고통을 호소하는 과정 이러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의료적인 진료가 꼭 필요하구나. 라는 걸 어떻게 몰랐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란 말이죠.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사실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 기록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재판부가 무엇인가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랫집 그 이웃의 진술, 저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아랫집 이웃의 진술이 무엇이었냐. 남편이 출근을 한 이후에 윗집에서 계속 바닥에 무거운 게 쾅쾅 떨어지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인이 몸에 남아있는 흔적과 그 소리를 연관시켜 보신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떨어뜨리는 게 실수였을까요? 그렇죠. 자, 그 아까 교수님 췌장 말씀하셨는데 췌장이라는 게 진짜 아시겠지만 이 장기의 가장 안쪽에 이렇게 있는 정말 꼭꼭 숨어져 있는 그런 장기지 않습니까? 지난 2006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20대 한 여성이 폭행을 당한 끝에 결국 췌장 파열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해자의 경우는 살인죄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인이 사건 역시도 정인이도 췌장 파열로 이렇게 목숨을 잃은 만큼 이건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자 그렇다면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서 살인죄로 기소가 됐던 경우가 있나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울산 계모 의붓딸 살인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이제 2013년에 식탁에 놓인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7살 의붓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양어머니가 있었는데 검찰이 그 당시에 살인죄로 기소를 했었고 항소심 재판부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서 이 양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또 이제 22개월이 된 아들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해서 숨지게 했던 한 여성도 살인죄를 인정받아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아까 뭐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이 고의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가정 내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죠. 그렇죠. 가족 내에서 뭐 직접 증언을 하는 게 아니면 목격자도 없고 또 이제 전통적으로 부모와 자녀라는 이런 신뢰관계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여러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학대 같은 경우에는 뭐 둔기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체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범행 도구에 대한 입증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앞서서 설명한 공 기자가 설명했던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 계모가 7살 딸을 사망하게 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습니다. 이제 부검이뿐만 아니라 이 법의학자들이 이런 걸 밝혀냈고 또 이 과정에서 성인보다 아동의 갈비뼈가 손상되기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충격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증언도 나와서 이 계모가 극심한 수준의 이런 학대를 가했다는 것이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제가 변호사님하고 교수님께 같이 드려볼게요. 자, 이 정인이 양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일단 서울 남부지검도 전문 부검이 세 사람한테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정인이 양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 변호사님하고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여론에 의해서 뭐 그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 안 돼요. 일단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과 별개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원래 모든 사안을 접근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사안은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양모의 행위, 즉 학대 행위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는 결과적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신체에 가장 깊숙이 들어간 장기에 큰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엄청난 강도의 공격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공격 행위를 거꾸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재구성해봤을 때 이 정도 이 아이에게 2개월수의 아기에게 성인이 이런 몸무게의 성인이 이러한 강도의 공격을 했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 살인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따라서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부검의에게 지금 다시 한번 감정을 촉탁했잖아요. 그 부검의의 의견이 상당히 이런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들을 입증하는 그런 증거들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일단은 신고가 3번 있었잖아요. 네. 5월, 6월, 그리고는 9월. 제가 느낄 때는 건강 상태가 5월, 6월까지는 정말 그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예상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6월 이후에 9월 달에 의사에 의해서 발견된 그 지점에서는 사실 누구라도 얘가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지금 건강 상태가 온몸의 혈색이 뭐 온몸의 타박상에 왜 이런가 하는 것들 다 의심할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신체적으로 폭행을 했다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건 보통 사람 같으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게 바로 미필적이라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일단 변호사님과 교수님은 살인죄 기소 가능하다 이렇게 또 결론을 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정인이 사건으로 이 아동 학대에 대한 방지, 처벌, 근본적인 개선,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자,